적폐 청산 첫 번째 시간인데 우선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검찰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참 많죠. 검찰 개혁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과연 그렇게 거대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것인지, 적폐는 또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모시고 첫 번째 시간으로 검찰과 국정원 적폐 청산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행사는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그리고 한겨레 20일, 또 한겨레 TV가 다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첫 번째고 적폐 청산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9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네. 예,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네. 많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옆에 우리 김희수 변호사님, 네, 인사 좀 해주시죠. 뭐 친정집이라고 하잖아요. 친정집이 좀 잘 살고 좀 떳떳하고 좀 뭔가 그러면 긍지라도 있을 건데, 평생을 제가 검찰 그만 나온 걸 후회해 본 적이 없고 계속 검찰을 비판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와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말 안 듣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정한봉 기자님, 네. 두 분 만나 뵙게 돼서 또 이 자리에서 되게 반갑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장염에 걸려가지고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서 이 장염 투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면 이 다리가 불편했다기보다 배가 불편해서 안 좋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조 발제를 좀 한번 듣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사권, 그죠? 수사를 한 뒤에 재판에 붙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기소권, 그 다음에 재판을 붙인 뒤에 그 재판을 진행하는 공소유지권, 그 다음에 진행된 재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즉 형이라는 형태로 나오죠.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형이라는 형태로 나오는 그 결과를 집행하는 형집행권, 4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망라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특히 수사권 내에는 자기가 직접 수사하는 권한도 있지만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도 포함됩니다. 재판에 붙이는 권한뿐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이건 재판에 붙일 필요가 없어라고 안 붙이는 권한도 포함되고요. 불기소권이죠. 그리고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내용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다 포함됩니다. 제가 검사예요. 수사를 합니다. 살인죄가 분명해. 근데 에이씨, 뭘 기소하냐? 기소 안 해.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특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소권을 누구만 갖는다? 검사만 갖는다. 그것을 기소 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소권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독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불기소라고 결정한 것을 뒤집어가지고 기소하게 만드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더킹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대검찰청처럼 묘사된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사건 기록이 막 쌓여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배가? 김치가 익듯이 사건도 익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적당할 때 꺼내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기소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불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한다면 그 내용과 시기도 다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건을 덮기도 하고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왕노릇을 언론과 결탁이 된다면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들은 수사를 받을 것이다 라든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같은 식구들이고, 그죠? 수사하고 기소권을 다 검찰이 들고 있으니까 끼리끼리 얘기만 되면 그냥 웬만한 건 다 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일하게 검찰이 무서워한 게 뭘까요? 이런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인사권이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이죠. 왜냐면은 검찰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게 승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의 별이라고 하는 검사장도 되고 또 검사의 왕이라고 하는 검찰총장도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 힘으로만 그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승진권자의 의사에 달린 거니까 유일하게 눈치 보는 것은 인사권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걸 뒤집어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데 그냥 자기가 무슨 말만 안 해도 눈치 알아서 그냥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검찰이 다 들고 있는 권한을 다 들고 있지 못하게 좀 나눠주거나 아니면 검찰만 들고 있지 않게 만들거나 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이 들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중에 일부를 떼서 똑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별개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날 수사할 수 있겠구나. 나도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서로 견제라니까. 그러니까 긴장하면서 부패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라는 다른 기관에 좀 찢어줌으로써 또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검찰이 잘못한 건 경찰이 좀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좀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기소권은 지금 기소 독점돼 있잖아요. 검찰에. 그런데 그 기소권을 독점시키는 걸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을 뭐 검찰시민위원회 법제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냥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법제화하고 그 의견에 검찰이 따르도록 만들면 기소 여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사건을 막 쌓아놓고 막 우리가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 짓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막 정치적인 사건이 터졌는데 누가 막 마약을 했나 갑자기 막 마약 사범이 막 나오고 요즘 연예인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저는 이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참 연예인들이 고생했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사건 막 마음대로 기소하고 막 이러면서 터뜨리거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통제를 받게 되면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또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 검찰개혁 방안입니다.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정원은 어떤 권한들을 들고 있죠?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외 정보 수집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의 일정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사실상 정보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권한을 또 국정원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찰에서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권한은 갖고 있는데 외부에서의 감시 기능은 약화되고 하니까 부정과 부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죠. 또 잘 안 맞는 것끼리 섞어 놔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아까 수사 권한도 갖고 있고 정보 권한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보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데 수사는 어때요?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를 막 진짜 간첩 잡듯이 정보 캐내듯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수사라는 것은 사람도 불러다가 신문도 하고 증거도 막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마치 모두 다 007이 하듯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정보 활동을 해서 이거 제가 정보 활동에서 얻은 거예요. 누구한테 얻었는지 이 정보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니까요. 예전엔 다 이랬어요. 그 증거가 조작됐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해? 이거 정보 활동 통해서 이거 누구한테 얻었는지 까면 국가안보가 이런 식으로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이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해서 갖고 온 사건을 재판하려면 형사소송법의 여러 가지 원칙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정치 관여라는 것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 업무 조정 기획 권한이라는 걸 또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다른 기관의 상위 부서처럼 자꾸 군림하는. 야, 보안 업무 실태 조사 왔어.
한번 보자. 잘 못하네, 너.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군림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자꾸 되니까 권한을 없애자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한을 좀 쪼개자예요. 많은 그 보수 야당들은 야, 드디어 나라가 빨갱이화가 되겠구나. 대공수사권을 없애잔다. 없애자는 말이 아니라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근데 국내 정보 파트와 해외 정보 파트를 나누자는 겁니다.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나눠서 각자 자기 영역에서 가장 전문적인 능력들을 발휘하자라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큰 방향이 되는 겁니다. MI5와 MI6로 영국은 정보기관이 나눠져 있고요.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나눠져 있고, 미국도 CIA와 FBI로 나눠져 있고, 뭐 독일도 나눠져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가. 미국 CIA는 수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정보 파트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외국의 다른 사례처럼 우리도 국내 정보 파트, 해외 정보 파트, 수사권 이런 부분들을 좀 쪼개서 나누자. 또 하나는 아무리 비밀스러운 조직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감시를 좀 받도록 하자. 그래서 국회에 의한 통제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자. 정보위원회를 상설화해서 보고를 수시로 받게 만든다든지, 또는 미국처럼 대통령 옆에 정보자문관 같은 걸 둬서 그 정보자문관에게 계속 보고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개혁의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검찰하고 국정원의 개혁 방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권한이 너무 비대하고 너무 많은 종류의 권한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까 좀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비대해진 권한, 통제받지 않은 권한으로부터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부정부패 또는 권력에 의한 이용,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이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지 저도 사뭇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저도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과제들은 그냥 정부의 결단만으로 되진 않고 입법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공수처 설립 법안 같은 경우만 해도 의회에서 야당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국정원 기능과 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해주시고 힘을 합쳐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셔야만 그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도 많고 사건도 많아서 우리 정 기자님이 좀 정리를, 장염 좀 괜찮? 지금 방금 지나가가지고. 지나갔어요. 다시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6월쯤에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이제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이 각각 논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혁 발전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 밑에다가 적폐청산 TF라고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은 보통 이제 검찰들 중심으로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의 적폐 사건들을 좀 주되게 조사를 하는데, 가장 좀 먼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제 댓글 사건이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13년에 댓글 사건을 취재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국정원 직원들 한 70여 명, 심리전단 직원들 70여 명 정도였고, 좀 더 있긴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적폐청산 TF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있었던 그 해에만 인건비를 30억을 썼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동원된 아이디들로 보여요. 지금까지는 아직 사람 수가 정확하게 이제 체크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디가 3,500개 정도 있었다는 보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뭐 이런 논의들이 막 이루어지다가, 오늘 이제 오전에, 그때 당시 이제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이제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렀는데, 사이버 외곽팀이 30개 팀 정도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제 그 양지회라고 그 국정원 퇴직 직원들이 가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양지회 직원들이 이제 팀장으로 있었고, 또 상당수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클럽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 그리고 뉴라이트 운동을 했었던 단체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유주의 진보연합이라고 저희도 예전에 한번 취재를 했었던 데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때는 사이버 외곽팀이 드러나기 전이었고, 그분이 이제 국정원 직원이랑 자유주의 진보연합, 이번에 이제 사이버 외곽팀으로 드러난 자유주의 진보연합 이제 그 사람이랑 국정원 직원이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국정원 직원이 그 광고 문구를 보내줘요. 어떤 광고 문구냐면 희망버스를 반대하는 광고 문구,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 문구, 뭐 이런 광고 문구들을 보내주면 여기서 이제 자기들 명의로 뭐 신문에다 싣는 거예요. 보수지 신문에다 싣고 그러면 뭐 이번에는 잘 나온 것 같다. 뭐 문구가 좋은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댓글 작업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신문 광고 또는 칼럼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인터넷 뭐 그 매체에다가 국정원 직원이 자기가 직접 글을 써서 그 인터넷 신문 기자 이름으로 내보내는 사례들도 있었고 어떤 교수의 글을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제대로 이렇게 댓글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국정원의 정보력을 해친다. 뭐 이런 교수의 기고글을 국정원이 받아서 어느 일간지 신문에다가 이렇게 주선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3,500개 아이디를 동원해서 30개 팀이 여러 MB 지지단체를 통해서 댓글을 썼다. 이거 넘어서서 훨씬 더 많은 오프라인 공작들도 지금 우리 사이버 외곽팀이라고 불렀던 단체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국정원 SNS 관련한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같이 드러났던 보도들이 이제 우상호, 그다음에 박원순, 손학규 등 이제 야권 후보들의 동향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정원이 이제 국정원장한테 보고한 내용들이 문서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예전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2013년도에 보도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 5월 정도에 그때 보도했었는데, 박원순 제안 문건은 정말 잘 만들어진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건을 확인을 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동민 의원님이 있으시잖아요. 기동민 그때는 정무부 시장이었는데 찾아뵙고 이 내용을 좀 물어봤더니 다 우리가 한 게 맞는 거고 우리가 한 거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쓴 것처럼 보이고 정말 보고서를 잘 만들었다. 내가 경찰 보고서도 보고 검찰 보고서도 봤지만 이만큼 보고서 잘 만든 거 처음 봤다면서 취재 끝나면 한부 주면 우리 직원들에게도 모범으로 이 정도는 써야 된다. 보고서를 모범으로 살게 할 정도 되게 잘 만들어졌고 각종 방안들도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야당 정치인에 대한 실질적인 뭐 사찰이나 공작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고소도 많이 당했고 보수단체로부터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야당 정치인들, 특히나 뭐 세월호 유가족분들마저도 이제 막 고소당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보수단체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개입했을 거라고 상당히 많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세훈 그 원장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국정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급 이상 이제 직원들이랑 지부장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일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를 그 자리에서 하는 말들인데, 그게 일부는 이제 예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공개돼가지고 보도도 되고 실제 검찰의 증거로 사용됐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지워졌었다는 이제 것이 확인이 됐죠.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이제 검찰에 제출할 때 일부 내용을 다 지워서 제출했던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폐청산 TF에서 그걸 다시 복구해가지고 일부를 복구해서 이제 그 전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언론사가 나쁜 보도를 하려고 하면 그 보도에 대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언론사를 없애라. 뭐 이런 식의 되게 과감하고 선진적인 대응들을 이제 엄청나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뭐 가령 이제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이제 반대가 되면은 어떻게 하고, 뭐 정교조라든지 이런 이제 노동조합은 어떻게 부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세훈 원장이 이제 이게 이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그 심리전이라는 걸, 심리전단이 했잖아요, 그 댓글 쓰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한 심리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남쪽에 대한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삭제된 녹취록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그 광범위한 댓글 작업들이,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어진 거라는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도가 지금까지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제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면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시키는 거는 대선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 주권주의를 찬탈해 가려는 음모. 근데 정치적인 의미로 보니까
나치 시대 게슈타포. 실제로 괴벨스가 그때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치 정권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짓들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194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그리고 뭐 한 1억 2천 내 2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보여지는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한 그 짓거리를 지금 우리가 거꾸로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반복하고 있더라. 70년, 80년이 지난 뒤에. 끔찍한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사법부보다 검사가 훨씬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권한이 있어요. 형 집행권인데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래서 재벌이 5년을 받든 10년을 받든 형 집행정지 해줄 수 있어요. 대통령 사면복권보다도 사면복권 하면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얘 몸 아파서 그런다고 슬며시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들 휠체어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만큼 막강한 권한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이 적폐청산의 대상한테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윤의 문건이든 무슨 뭐 아니면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든 뭐든 정말 온갖 폐악거리를 한 집단이 지금 검찰인데 또 그 집단들이 굉장히 영리한 집단이에요. 아주 사악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면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 그걸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요. 그때 당시에 대선 자금 수사에서 안대희가 뭐 국민의 무슨 뭐 팬카페까지 생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은 그때 대통령을 능가하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능가하는 폐악스러운 짓거리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시켰어요. 매일 중계방송했었어요. 논두렁의 시계가 어디가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욕을 보이고 그러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돼.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검찰공화국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 역할을 해요. 실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없앨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국정을 통제하는 역할들을 해요. 초원복집 사건, 그런 사건도 보십시오. 사실은 그때 무슨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니 우리가 남이가 뭐 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게 핵심이었는데 그것 때도 불법 도청으로 주거 침입죄로 그때 정주영 뭐 그 사람들만 그 모의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처벌 안 받았어요. 삼성 엑스파일 사건 한번 보세요. 검사들 떡값 받고 대선 자금 모의한 게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성 엑스파일에서. 이상호 기자나 노회찬 의원 엉뚱하게 처벌받았어요. 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고 불법 그거 유치했다. 이 단순하게 이들이 권력만 커진 게 아니다. 그만큼 사악한 집단이 됐다라는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찰권 남용으로도 대표적으로 보는 사례가 뭐냐면 예전에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렸던 프로가 PD수첩이에요. 근데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미국산 소들이 지금 명예훼손으로 자긴 건강한데 PD수첩이 자기가 병이 있다고 해서 미국산 소들이 고소를 했나? 명예훼손이 되려면 이제 고소도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명예가 침해돼야 되는데 근데 봤더니 농림식품부 장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을 비판하면 이제 장관들이 아니 그 정책을 비판했으면 나를 이렇게 하면서 고소고발하고 명예훼손을 처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황당한 논리인데 그 무렵에 그래서 뻑하면 장관들이 고소고발한다 그랬었어요. 제가 여러분이라는 프로그램 진행할 때 CBS에서 그 방통위에서 저희 프로그램
이제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는 3분 정도 했었고 그 장관님 모셔가지고 30분을 저희가 할애를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저희가 이겼죠. 진짜 막가파식으로 무식한 수사 대표적인 예가 KBS 정현주 사장 기소원 사건. 법조인이라면 맞아요. 누구나 무죄라고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씨 그 셀프 감금 사건. 민주당 의원 그거 대단하죠. 이것도 그냥 법을 몰라도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PD 수첩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법률가라면 누구나 안 된다고 말도 그랬죠.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저 네. 무죄다라고. 저도 뭐 공공연하게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 세 사건이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밀어붙이는가, 얼마나 무식하고 치졸한가, 이걸 잘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기소를 하잖아요. 나중에 무죄가 나와도 그렇게 기소한 검사들을 승진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정부에서 밑에서 출세하려면 무리하고 말도 안 되고 내가 나중에 쪽팔림을 당하더라도 일단 기소한다. 일단 구속시킨다. 그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윤회 문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수사했던 김수남이가 검찰총장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병우는 민정수석 됐고 거기는 자기는 검찰총장 됐는데 이 사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 광우병 촛불 파동 때도 다 승진했어요. 옛날 삼성 엑스파일에 떡값 받은 사람들 다 법무부 장관 되고 법무부 차관 되고 중수부장 됐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에 인혁당 사건 있을 때 그때 그냥 그 지식인들 그냥 사형시켜버려.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나 PD수첩 사건이나 뭐 이런 걸 보면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잘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용훈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기소 반대했거든요. 인혁당 최초 사건 때. 옷 벗었어요. PD수첩 사건 때도 임수빈.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인데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이만큼이라도 반하거나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철저히 보여주는 이문정 검사 사건. 이문정 검사도 예, 그런 예고예요. 검찰이 아주 비열한 조직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검찰의 어떤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을 한번 좀 점검해 주세요. 김민수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두 가지죠.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가 하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하고 그런 검찰에게 왜 검찰 개혁을 맡겨놓느냐. 또는 국정원도 굉장히 폐악질을 많이 한 조직인데 왜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에게 다시 맡기는 방식으로 하느냐. 요즘 뭐 경찰도 경찰개혁특위가 있고 국정원도 국정원개혁특위, 법무부에는 법무검찰개혁특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개혁을 하라고 맡겨놓은 거라서 과연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 목을 진짜 자기가 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조금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그 개혁적인 인물들을 지금 계속 인사를 하고 있어요. 내부에도 동력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뭐 외부의 그런 어떤 인사들에 의한 동력으로 안 될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죠. 외부에서 이제 당연히 하죠. 좀 더디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제 확 해버렸으면 속도를 확 내거나 그러려면은 이제 조직적인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소리 안 나게, 그렇지만 치밀하게 지금 개혁 루트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의 완성은 입법인데 입법으로 확 틀을 바꿀 수가 없는 의회 구조예요, 지금. 지금 하는 걸 보면 참 믿업지가 않다. 참 걱정스럽다. 가령 이제 우리 그 법무부의 탈검찰화, 문민화 이것도 사실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고, 근데 안 했어요. 특히 범죄예방정책국 같은 경우는 직원 2,500명이나 돼요.
이게 입안 5급 시험 봐서 올라간 사람들이 그거 얼마든지 할 사람이 지금 차 있어요. 안 하거든요. 왜 안 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법무부의 검사들이 전부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아까 말씀하신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경찰이 4명 파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락관 정도의 의미입니다. 서로 예산 같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적 관계를 구축하는. 근데 이건 법무부가 검찰을 지배하고 견제 감독을 해야 될 기관이 여기 검사가 다가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셀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를 않아요. 전문성도 없어요. 1년 하다 가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근거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던 건데 이번에 인사를 한데 보니까 검사들한테 내부 공모였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전문가들 많습니다. 인권국을 검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권 전문가 훨씬 많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안 했다. 이거 믿어도 되냐? 쟤들 왜 저러지? 저 꼼수 부리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결국 또 검찰한테 엎어치기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속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참여정부의 실패의 경험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 이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으면 또 당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이제 핵심 부서에 완전한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인권국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인권국은 웬만하면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인권 전문가나 또는 검사가 아닌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 법무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저희들이 아니죠.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도 아닌데? 그래서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일부,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부분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어떤가요,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혁의 완성은 입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해나갈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이제 뭔가 진짜 큰 변화, 제도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면 입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입법 상황이 계속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정권 끝날 때까지 그냥 그런 식의 조금한 개선만 이루어지다가 말 가능성도 있는 거죠. 김희수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조금 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초기니까 사실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데 법률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100%를 다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반절은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개혁의 대상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 그건 결코 동의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정말 못 살게 굴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옛날 유신 시대로 되돌려놓고자 핵책했던 무리들이에요. 일종 법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법공비. 이런 법비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들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동의를 받아서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체 개혁팀 만든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그들이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법률 제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90%예요.
우리 17년도 1월 달에 그 리얼미터인가? 거기서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90%거든요. 이마만큼 국민의 지지가 한 주제에 몰려있는 경우는 아마 저는 못 봤던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도 80%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90%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의 동력을 국민한테 얻고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그 다른 야당 정권들이 무작정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검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이제 제 재심 사건이랑 이런 사건들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경찰이 수사하던 일이 있어요. 경찰이 수사하다가 검찰로 넘어가고 이제 판사한테 이제 재판이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재심 결정이 나서 수사가 잘못된 거죠. 수사가 잘못된 거나 판결이 잘못돼서 재심 결정 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왜 이 결과에 책임을 물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찰은 우리는 제대로 수사해서 넘겼는데 검사가 기소한 거 아니냐. 검사가 그 검토하고 기소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뭐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검사 책임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거 우리가 가지고 기소한 건데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경찰이 그렇게 가학 수사했는지 어떻게 아냐. 우리 잘못 없다. 그리고 법원도 가게 되면 아니 경찰이랑 검찰들이 그렇게 조작한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서로 미루면 결국 아무도 잘못한 게 없는 게 돼버리는데 검찰만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렇게 누가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뭐 검찰총장일 수도 있고 이제 중앙지검장일 수도 있고 지시가 내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쁜 방향인지도 모르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사를 해놓으면 그 수사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모르시겠지만 그 문건 유출 수사 진짜 열심히 했어요. 되게 이게 그냥 평소 수사라면은 정말 좋은 수사를 했다라고 박수 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수사들 다 자기는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들만의 이게 룰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잘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거예요. 반성이 없고 결국 외부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법조 영역에 전문성 있는 영역이고 우리가 법리 검토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스스로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게 사실 지난 9년의 과정이었고 시민들과 또는 국민들과 좀 교통할 수 있는 여지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검찰이 또 계속 그런 이제 우물 속에서 자기들만 잘했다라는 게 반복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얘기 이렇게 쭉 나눠보신 소감 한마디씩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 삼아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실 되게 검찰이 국정원이나 다 정말 센 조직이고 잘 안 바뀌는 조직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출입을 하고 취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뭐 사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도 뭐 5년 뒤에 또 다른 대통령이면 또 바뀔 거고 또 바뀔 거고 그렇게 믿을 수 없고 결국에는 여기 계신 시민분들이 지켜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센 거는 지난 겨울에도 드러났지만 시민들의 힘인 것 같고 시민들이 끝까지 지켜보는 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도 개혁을 할 거고 그 조직들도 국정이나 검찰들도 자기들도 좀 더 하나씩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국정하고 검찰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때 왜 검찰 개혁을 참담하게 실패했는가? 그 교훈을 정말 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개혁 절대 성공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문 대통령을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국민의 그 지지, 검찰개혁을 바라는 그거 믿고 우리 박 의원님이랑 같이 꼭 그 법안도 좀 만들어 주시고 정말 좀 검찰 정말 괜찮은 조직이야. 정말 경찰, 검찰은 우리 국민 편이야. 뭐 이런 소리 한번 좀 저 죽기 전에 듣고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좀 진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인 비용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사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적기관이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 조사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찰이 이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뭔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 중에 일부분이 붕괴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도 좀 검찰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국정원도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지금 특히 북한에서 맨날 저렇게 미사일 쏘고 그런다면 그런 정보들 다 하고, 그다음에 코리아 패싱이 안 일어나려면 북한하고 미국 또는 중국하고 미국이 우리 빼놓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역할을 과거에는 안 하고 주로 국내에 어떤 정치인들이 뭘 하더라, 뭐 이런 것들만 캐고 다녔잖아요. 진짜 그런 거 이제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좋은 해외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 그런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감시하고 비판해 주신 것이 가장 크고요.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믿고 또 정치인들은 또 앞에서 또 겁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진짜 5년 내에, 아니면 더 빨리 오면 더 좋고요. 그런 세상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뭐요? 영국 ICPP? 이 얘기, 우리나라의 ICPP 같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우리 사이다 같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표창원 의원님 나오셔서 경찰 적폐 청산 이야기 해주실 거고요. 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또 오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서로에게 박수 한번 드리면서 마칠까요?